16세기 외세 침략으로 불안하고 위급한 시기를 보냈던 조선. 이번에 찾은 두 번째 역사 현장은 가슴 아프고 굴욕적인 역사를 머금은 삼전도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났을 당시 조선은 이미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각계격파되었으며 남한산성 내부도 식량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방어가 곤란한 지경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청은 조선군을 압박하기 위해 남한산성에 강력한 공격을 했고 마침내 청태종은 조선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항복을 받은 이곳 삼전도 지역에 세운 비석이 바로 이 대청황제의 송독비입니다. 이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보면 당시 병자호란이 종전되고 인조는 청나라 황제가 있던 이곳 삼전도를 찾아 무릎을 꿇고 크게 3번 절을 하고 이어서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궤구고디의 예를 취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항복과 함께 완전한 복속을 상징하는 3궤구고도와 대청황제 송독비. 당시 조선이 청을 배신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한 청의 대응이자 조선에 대해서 청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의미가 담긴 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삼전도비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크네요. 네네. 이 삼전도비가 병자호란 후에 생겨난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병자호란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17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청나라 세력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직전에 한반도에 있던 조선을 공격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일으켰던 침공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직전에 청나라는 이미 내몽고, 만주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 일대를 포위 공격하는 등 상당히 기세가 등등했던 상황에서 마지막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시 조선의 입장은 어땠나요? 청의 전신이었던 훈과의 전쟁, 즉 정멸한 이후에도 조선은 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신도 교환하고 했습니다만 내면적인 갈등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고, 특히 1630년대 들어오면서 청과 조선의 군사적인 충돌 또는 어떤 갈등이, 외교적 갈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청은 중원으로의 본격적 진출을 위해서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복속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 바로 병자호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을 청이 승리한 이후에 조선의 요구에 세웠던 비석이 바로 삼전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남한산성으로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신을 왔던 곳이었는데요. 남한산성은 원래 국왕의 피난지가 아닌 반격의 거점이라고 합니다. 본래 전쟁이 나면 국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어 있었고, 남한산성에는 세자가 들어와 하삼도, 지금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군사를 모아서 적국에 반격을 하는 거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 국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남한산성으로 들어와서 궁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시기 이곳 남한산성에는 조선군 만여 명이 농성군으로 가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식량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병자호란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항쟁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가 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임진왜란과도 어떤 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완전 관계가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기본적으로 당시 동북아 최대 패권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해서 신흥세계 일본이 도전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조선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건 국제정세적으로 본다면 만주일 때에 대한 명나라 세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고 그 속에서 명나라 영향력 하에 있던 여진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금, 나중에 청이 됩니다만 그 국가에 등장한 바로 그러한 국제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후금이 청이 명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병전을 했습니다. 조선은 바로 그러한 명청 교체의 큰 흐름 속에 있던 그 여파가 조선에 밀려와서 이곳 현장에 국왕이 피난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아, 네, 그럴까요? 네. 전승문. 이름 그대로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기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 이름과 거리가 있는데요. 당시 남한산성은 청나라의 선봉군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기 진작과 전쟁 승패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군은 수백 명을 출격시키게 되죠. 그 출격 장소가 바로 이 전승문이었습니다만 의미와 달리 우리 군은 참패하게 되죠. 네. 그런데 교수님, 청이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6세기 후반 요동전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1580년입니다. 80년경입니다만 요동 최대 군벌이었던 이성량으로부터 누라치는 무역의 독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의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누라치는 주변 여진 부족들을 복속하게 되고 17세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여진 부족들은 누라치 세력으로 판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세력을 키운 누라치는 후금을 건국한 이후에 명에 대해 직접 공격하게 되고 명이 그걸 반격을 하게 된 전투가 있습니다. 사로 전투입니다만 사로 전투에서 10만의 명나라군을 누라치 세력이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계기로 요동 전역에 대한 지배를 누라치가 확보하게 됩니다. 네. 병자 당시 조선군의 지휘소가 있던 남한 수호장대 이동하실까요? 네, 네, 그럴까요? 가시죠. 네. 이곳은 조선인조 2년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4개의 장대 중 하나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청나라 태종의 군대와 45일간 대항하여 싸운 곳이기도 한데요. 장대 안쪽에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아들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죽은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 비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왕이 무릎까지 꿇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까지 전개됐는데요. 그 당시에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글쎄요, 그거 참 힘든 질문인데요. 1630년대가 되면 이미 청과 명의 어떤 세력 균형을 완전히 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따라 청은 1633년부터 조선에 대한 완전한 복속을 어전에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조선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적었죠. 또한 조선은 이미 인조 반정 이후에 대청 강경정책을 외교노선을 취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조선과 청은 이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조선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온건책은 상당히 좀 제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조선이 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조선이 군사적으로 결심했다면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보다 유연한 외교노선을 통해 가지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의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됨에 따라서 약 2달 만에 항복하게 된 치욕적인 결과를 빚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껏 다닌 역사 현장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비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딛고 교훈으로 삼아서 당당하게 섰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쓸 때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역사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